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3년에 걸쳐서 일어날 변화가 최근 2-3개월 만에 일어나는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데요. 그 변화에 수혜를 받는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금융결제 기업인 비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네,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우리가 계산할 때 주고받는 지폐와 동전도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이제 가맹점들도 비접촉식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핫한 햄버거집이죠. 칙필에이도 현금 없는 매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도 이런 비접촉 결제를 통해서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85개역 운영 중이지만 2021년까지 모두 472개역까지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뉴욕시에서는 주차 구역들 역시 현금이 아닌 앱을 통해서 주차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도 이런 결제 편의를 앞세운 여러 모바일 결제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었는데 활성화가 더뎠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 포스기를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하는 게 또 비용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반 실물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 대비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단순히 편의의 개념을 넘어서 안전의 문제가 되니까 작은 가맹점들도 생존을 위해서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카드 결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버는 기업 비자에게 수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비자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자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 신용카드의 기원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원래 신용카드의 기원은 레스토랑이나 호텔, 백화점 등등 개별 기업들이 일부 믿을 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기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신용증을 발급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큰 돈을 들고 다니기 힘든 고객을 위한 상품이었는데 이게 처음엔 좋았는데 회사마다 다 다른 신용증이 발급이 되니까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통합 관리 상품에 대한 니즈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50년대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주축으로 뱅크 아메리카드라고 하는 신용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혼자 수많은 은행들이랑 계약을 맺고 회원 관리를 하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실제로 70년대 들어서 카드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연체료가 쌓이고 신용사기도 발생하면서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했고 여러 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독립법인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출범한 기업이 바로 비자였습니다. 자, 그럼 비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비자는 전 세계의 카드 사업자들과 가맹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드사들이 일일이 모든 가맹점들과 계약을 맺기가 어려우니까 비자가 대신 그 역할을 해주고 카드사들은 비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비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골드만삭스 등등 금융회사들은 비자 마크가 달린 카드만 발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대신 회원사들은 그 대가로 비자의 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원사라는 건 카드 발급사와 매입사를 말하는 겁니다. 카드 발급사는 말 그대로 회원을 모집하고 카드를 발급해주는 곳이고요. 매입사는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들을 매입하는 곳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가맹점에 미리 돈을 주고 나중에 카드 발급사에 그 비용을 청구를 해서 돈을 회수하는 곳입니다. 그 신용 리스크를 부담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죠. 그 흐름을 정리해보자면 손님이 카드를 긁으면 가맹점에서 매입사에 결제 승인을 요청하고요. 매입사는 그 내용을 비자 같은 네트워크사를 거쳐서 카드 발급사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 발급사에서 회원 신용 정보나 한도 등을 조회해서 실시간 결제 승인 여부를 확인을 해줍니다. 결제 승인이 나면 매출 전표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고 그 후에 돈이 오가는 후속 작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 회사를 거쳤습니다. 매입사, 네트워크사, 카드 발급사. 결국 가맹점이 낸 수수료는 이 세 회사가 나누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수수료의 비율을 정하는 게 비자입니다. 카드 발급사의 목, 비자의 목, 그리고 매입사의 몫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만약에 카드 발급사의 몫을 너무 줄이게 되면 이 카드 회원들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고 매입사의 몫을 너무 줄이면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늘어날 테니 그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즉, 이 결제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는 판사님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이냐, 오프라인 간편 결제냐, 온라인 결제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자는 그 세
세 가지 경우의 수 모두에서 동일한 비중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자 본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중재를 하는 모습이죠. 얼마나 입김이 센 회사인지 느껴지시죠? 그런데 요즘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애플페이, 아마존페이, 페이팔 등등 결제 수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시장 파이를 나눠먹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거의 시장을 독과점했었는데 이 독과점 체제가 깨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우려들인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결제 편의를 앞세운 핀테크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들 역시 비자, 마스터카드가 세워놓은 결제 네트워크망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편 결제 앱을 사용한다고 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카드를 앱에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핀테크 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고 해도 결국 해외여행이나 직구를 위해서라도 비자, 마스터카드 로고가 박힌 카드를 발급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비자가 수십 년 동안 200여 개 국가와 쌓아온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진 건 이런 카드 발급사, 매입사의 영역이고 이런 네트워크 회사의 입지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려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비자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 결제를 하려면 환전도 해야 되고 중간 거래상들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수수료를 여러 번 떼이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암호화폐는 환전할 필요도 없고 여러 중간 거래상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암호화폐가 과연 그 초기 모델대로 정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주도로 개발하는 암호화폐죠. 리브라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작년 2019년에는 페이팔에 이어서 마스터, 비자, 이베이 등등 주요 참여 기업들이 대거 리브라 동맹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가 실제 상용화가 되면 연준과 같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화폐 조절 기능이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쉽게 허용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암호화폐도 단일 화폐가 아닌 이렇게 달러나 위안화, 엔화 등등 다양한 화폐의 가치가 연동되는 정도로 활용될 확률이 큰데 그런 거라면 비자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비자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비자가 새로운 기술을 주도할 역량이 충분하다면 굳이 각국의 정부, 금융기관, 일반 기업들과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온 비자를 두고 신생 암호화폐 회사를 글로벌 표준으로 바꾸어줄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려하는 것처럼 핀테크 회사나 암호화폐 회사가 비자의 자리를 대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자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019년 매출은 약 229억 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원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150억 달러, 영업이익이 무려 6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단 인프라만 구축을 해놓으면 회원사들이 계속 유입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대부분 수수료 수입들입니다. 데이터 처리 부분 35%, 결제 서비스 부분 33%, 해외 수수료 부분 27%, 그리고 기타 5%입니다. 데이터 처리 부분은 비자 네트워크 이용료고요. 거래 건수당 약 0.07달러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결제 서비스 부분은 보안 유지, 분쟁 해결 등 비자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거래 금액의 약 0.11%를 떼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외 수수료는요. 그리고 해외 수수료는 말 그대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 직구를 할 때 해외 거래 시의 이용 수수료입니다. 국내 거래할 때는 부과를 하지 않고 거래 금액의 약 1%를 떼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네트워크사들의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영업이익에서 약 20%의 인센티브 비용이라는 걸 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영업이익의 20% 정도를 차후에 고객사들, 카드 발급사, 매입사, 가맹점에 나눠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년 영업이익의 20%가 비용으로 제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너희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어.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 회사의 독특한 마케팅이 오랫동안 결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해온 장수 비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비자의 시가총액은 약 3,8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0조 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1등 삼성전자가 290조 원 수준인데 그것보다 많죠. 배당률은 0.66%고요. 5년 평균은 0.69%입니다. 배당금을 거의 11년 동안 두 자릿수로 늘려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른 탓에 배당률이 낮은 편입니다. 대신 배당 성향이 20%로 앞으로 더 성장시켜 나갈 여력이 충분하고요. 배당 주기는 분기 배당이고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로 배당을 11년간 늘려온 배당 성장주고요. 최근 1년간, 5년간 배당을 약 20%씩 빠르게 성장시켜 왔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도 배당을 늘렸으니 이번 위기 때도 배당 컷의 걱정은 덜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2차 확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언제 소비가 회복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탄탄한 사업 구조와 배당 이력을 가진 회사인 만큼 관심 종목에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